1월부터 그 발언의 색깔이 조금 달라졌는데 미분양의 위기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미분양의 위기가 아니고 네. 준공 미분양의 위기다. 네. 네, 근데 준공 미분양은 2년 후에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는 2년 동안은 위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올 하반기부터는 자본이 100% 소진된 그런 시행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어쨌든 우리 작년에 레고랜드발 PF 위기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작년에 그래서 정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돈 많이 풀어가지고 잠잠해졌어요. 근데 최근에 새마을금고 위기 이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파산하면서 한국은 멀쩡하냐? 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 PF 위기론. PF 위기론이라고 할 때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케이스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실리콘밸리 케이스는 한국에도 있는데요. 이게 시행사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시행사가 땅을 살 때도 돈을 빌리는데 주로 비은행으로부터, 시행사가 비은행으로부터 굉장히 두 자릿수의 높은 금리로 땅 살려고 돈을 빌린 그 레버리지도 거의 900% 정도 돼요. 그러면 자기 자본 100억으로 1000억짜리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분양하는 단계로 올렸을 때 저희는 이거를 본 PF라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 시행 PF 단계, 즉 브릿지론 PF 단계가 30조 원이 넘고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비은행들이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카드회사, 그 다음에 캐피탈 회사를 포함해서 증권사, 이런 게 30조인데 일단은 이거가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는 작년 6월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100억이고 900억을 빌렸는데 대출 이자는 11%니까 1년에 이자비가 100억이 나가요. 근데 1년 안에 이게 분양 단계로 가서 본 PF로 가면은 은행으로부터 900억을 받아서 요 비은행 거 다 상환하고 그다음에 분양 현금 흐름으로 상환을 하는 게 컨셉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본 PF로 못 가니까 여기 미분양 때문에, 그러니까는 작년 6월부터 문제가 돼서 올해 6월부터는 자본임금이 없어져요. 자본 잠식이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위기는 6월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모든 이 브릿지론 PF 보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반드시 문제가 올 거니까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완전 넋이 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브릿지론 PF 상업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은행 PF가 너무 위험하다면서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그 보고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론 PF보다 새마을금고는 지금 재무제표 공개가 안 됩니다. 행안부 소속이어서. 그래서 은행 대차를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아무래도 본 PF 쪽에다가 돈을 넣었을 겁니다. 이런 브릿지론 PF를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서 좀 넣었을 거고,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은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분양에 대한 현금 흐름이 생겨서 그걸 갚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쪽에서는 아직은 당장 터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돼서도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면은 돈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공사비는 마감 단계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보는 막 골조는 골조 막 다 올라가도 전체 공사비의 25% 정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조공사 천천히 하면 되겠죠, 지금? 골조공사 좀 천천히 하면서 그 돈은 나중에 쓸 거고, 지금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브릿지론 시행 PF가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는 싫고, 왜냐면 자기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건설사가 죄송하지만 입구 컷입니다, 이렇게 딱 닫아놓고 알아서 그냥 뭐 생존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만 건설사들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설회사가 그 수주를 하려고 시행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본 PF 해서 책임 전공 해줄 테니까 이 공사 우리한테 넘어가는 걸로 하시점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지금은 문 닫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 심각한 상황이죠. 그게 6월 말에 터진다는 거죠? 그치? 아니요, 6월 말에 다 터지는 게 아니라 올해 이 브릿지론 PF가 30조 정도 되는데 올해 만기는 14조예요. 근데 14조가 계속해서 만기가 되는데 자본금이 소진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SB은행이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자기 예금이 있었는데 그 과출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는 자본이 100% 소진된 그런 시행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하나가 최근에 이제 지산, 생숙, 오피스텔. 지난 정부에서 워낙 부동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게 규제가 없는 지식산업센터, 생숙, 뭐 오피스텔, 아파트형 오피스텔, 아파트. 네. 뭐 이런 데다가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입주가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미입주, 뭐 공실 대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거에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돈이 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뭐 몇천 대 일, 몇만 대 일 뭐 그리고 뭐 피도 바로 붓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거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 위기도 될 수 있고. 그때 비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는 큰 어떤 투자의 그 스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투자 아이디어처럼 테마화 돼가지고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걸 좀 풍선 효과라고 불러서 네, 그렇죠. 2017년 판리 대책 이후부터도 뭐 그럼 규제 지역보다 비규제 규제 지역으로의 지역. 풍선 효과.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좋고 85제곱 초과는 안 좋으니까 또 이런 풍선 효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등록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런 또 풍선 효과, 그렇죠. 또 심지어 나중에는 점점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효과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가게를 규제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게 규제하면 법인 만들면 되지 이러면서 1인 법인 엄청나게 만들고, 그래서 제도를 계속해서 파회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풍선 효과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피날레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택 규제가 심하니까 그러면은 비주택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아파트를 하고 생숙 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데 굉장히 많이 그렇게 투자하고 여기 좀 과열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그 결국 고가에 매입을 하고 나서 이거를 대출을 받고 운용을 하거나 해야 되지 못하는 분들이 던지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하게 180도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런 지산이나 이런 걸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에 던져야 되나요? 아니면 더 버텨야 되나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지산뿐만 아니라 사업용 건물 전체가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은 21년이었고 네. 지금은 내려왔는데 21년에 대출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 맞춘 거가 유지가 되면은 좀 버텨보는 거고 안 되면은 하나둘씩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틴 체력이 있으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거 부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요. 제가 아는 일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본인이 매입했던 자산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말 출연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석에서는 이거 대출 갚아야 되니까 출연하는 거라고 하면서 출연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점점 이렇게 목이 차오르는 시행사 PF랑 약간 유사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도 높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취약하고 우리 폭락도 했는데 더군다나 외국에 없는 이런 PF 문제, 그다음에 아까 지산, 생숙, 오피스텔 이런 것도 사실 시장 규모로 치면 이게 몇 조 단위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또 미분양에는 아파트 미분양은 잡히지도 않아요. 오피스텔이어가지고 주택 미분양만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7만 5천의 주택 미분양은 약간 만 세대를 넘어가는 아파트 미분양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여가지고 실제로는 더 크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이 한국이 이제 아까 하반기 우리 좀 주시해야 돼. 정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뭐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는 여기서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과 관련한 가장 거대한 주무부처는 국토부와 기재부잖아요. 근데 국토부와 기재부 역시 지금 기재부 장관 스탠스를 모르겠지만 경제부 총리실을 동시에 하시니까 근데 모르겠지만 국토부 장관의 그 스탠스를 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2년 2월에 나왔어요. 처음 공개가 됐어요. 보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대책을 너무 안 내서 그렇죠. 5월에 취임을 했는데 첫 100일 때 내겠다면서 발언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취임하면 또 한두 달 지나면 내는데 그래서 99일 차 되는 날에 8.16 대책이라는 걸 내요. 그래서 100일은 지켰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또 쏙 시원하게 낸 게 아니라 재건축 안전진단 대책은 또 올해 연말까지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의 환시제 대책도 뭐 연말까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예고편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벤져스 영화인가 예고편을 계속 하니까 그랬는데 8.16 대책에서 공급 대책 일단 맨 먼저 발표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달라졌냐면은 22년 9월부터 미분양이 튀니까 기재부가 나서서 청약 관련 대책들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국토부도 대책을 쏟아내기 네. 시작을 하는데 4개월 만에 대통령 공약집에 있는 대책을 다 발표했어요. 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올해 13 업무 보고에 복합적인 내용을 다 실으면서 세제, 공급, 청약, 특례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얘기를 했고 등등 5만 거를 4개월 만에 다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스는 뭐냐면요. 공약집에 있는 공약은 통과되고 말고를 네, 떠나서 발표는 다 됐어요. 네. 그럼 국토부 장관 역임하는 입장에서 할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부동산 뭐 위험 요인이라고 하지만은 1월부터 발언의 색깔이 조금 달라졌는데 미분양이 위기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미분양이 위기가 아니고 네. 준공 미분양이 위기다. 네, 근데 준공 미분양은 2년 후에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는 2년 동안은 위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분양가가 높으니까 싸게 거래하는 게 맞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가로 분양하려고 하는 주택 공급 주체들에게 경고를 했죠. 네, 넘겼죠, 공을. 네. 넘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쪽에서는 아마 저랑 유사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 국토부에서 뭔가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을 지금 내진 않을 것 같다. 앤드 대통령 공약집에 있는 공약은 다 했으니까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고 시행 PF 단계 위기는 누구 위기예요? 비은행 그렇죠. 금융기관 네, 위기거든요. 금융기관의 위기고. 그거는 결국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지금 금융위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건설의 위기는 네.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막 주택부동산 정책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은 올 하반기 아까 모든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뭘 대책 같은 거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만기 노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장관이시면 어떤 대책을 내실 것 같아요? 저요? 네. 갑자기 왜 저한테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 미분양이 확실히 경기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예방책을 확실히 많이 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하는 여러 정책들이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이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연준이 채권 갖고 있는데 고점비 낮아진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명목가액을 인정을 해주면서 단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유예시키는 형태로 이 회사를 살려주는 은행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는데 현재 이런 시행이 문제가 돼서 하는 이런 경우에 뭐라 그럴까 시행사가 파산을 해버리게 되면 쿠션 쳐서 비은행들도 다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약간 유예하는 단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발의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확실히 금융부처에서 나올 만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